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가족상담 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가족상담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 가족상담을 위한 체계적 조망, 이론적 배경 보면요. 동그라미 1번 가족상담의 기본이론은 체계이론이다. 가족상담의 기본이론은 체계이론입니다. 체계이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관계, 그 관계 부분들의 집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도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인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상담의 기본 이론은 체계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에 일어나는 심리 내적 또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세대까지 다 어우르죠. 세대 간의 역동을 이해하고 성장에 초점을 둔 모델이 가족 상담입니다. 가족 상담에서 전체로서의 가족이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이 상호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적인 특성, 이게 체계죠. 이런 체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가족, 이게 주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족 치료의 주 관심의 대상은 문제나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연쇄고리예요. 문제 원인,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연쇄고리,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 치료의 목적은 부정적이고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20세기 중반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것은요. 우리가 초기 가족 상담 이론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동그라미 5번 보면요. 20세기 중반 체계 이론의 도입이 가족 상담, 가족 치료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죠. 체계 이론의 도입, 심리 치료의 확대, 가족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의 정립 등에 의해서 초기 가족 상담이 태동되었고, 이때 영향을 미친 이론은 집단 역동운동, 아동상담, 지도운동, 부부상담, 사회복지실천 이런 것들이 가족치료, 초기 가족치료, 가족상담이 태동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은 후기 가족상담 이론의 배경으로 이제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그 안에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과 2차 사이버네틱스, 후기 구조주의, 다문화주의, 또 언어, 페미니즘, 울트라 모더니즘 시대의 가족치료 등이 후기 가족상담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초기 가족상담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동그라미 5번에 정리가 되어 있고, 후기 가족상담에 영향을 미친 것은 동그라미 6번에 되어 있죠.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서 뒤에 가서 또 다루게 됩니다. 2번 체계이론입니다. 체계이론의 개념 및 의 한번 보면요. 체계이론이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 부분들의 연결망이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비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어. 이런 선형적인, 직선적인 어떤 인과론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인과론을 제시하고 있죠. 니은, 개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작용 관계, 세대 간의 역동,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 체계 이론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체계의 불균형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인 안정지향성을 지향한다. 가족 체계 또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순환적 인과관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비선형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를 제시하죠. 우리가 체계라고 하면 그 개념을 우리가 모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모빌 있죠? 우리 아가들이 가지고 노는 모빌. 모빌이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체계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이 같이 움직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어떤 집합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체계라는 개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음에 보시면
가족 체계의 생활은 구성원의 활동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으로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다중귀결성, 또 가족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종 목표에 이르는 동귀결성도 가진다. 가족 다중귀결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다양한 결과,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다중귀결성을 뒤에서도 배우게 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다양한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A, B, C라는 결과를 낼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다중귀결성의 개념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한다. 이것은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얘가 하나로 도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동귀결성이라고 하죠. 이런 특징들도 이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비읍, 체계론적인 시각에서 가족을 보면 가족 구성원 개인의 특성보다 상호작용 패턴이 중요하죠. 가족 체계는 단순한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 체계가 기능적으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전체가 질서 있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가족 간의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도 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한다.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의사소통이 디지털 의사소통도 있고 아날로그식 의사소통도 있어요. 디지털 의사소통은요, 우리가 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좀 보는 거예요. 반면에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이 있거든요. 이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 의사소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 언어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좀 단조롭고 기계적이고 단답형이고 감정이 관여되어 있지 않고 이런 특징을 좀 보여주죠. 이거는 언어적 의사소통에 속하는 거죠. 또 가족 체계는 가족원 개개인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이다. 부부가 합해졌는데 그럼 남녀만, 그죠? 아내, 남편만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어떤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족원 개개인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으로 나타나죠. 또 개방성과 폐쇄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죠? 개방성, 받아들이는 거고 폐쇄성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너무 받아들이는 것만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또 안 받아들여도 안 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시옷에 보시면 가족 상담의 체계론적 사고,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상황이 있다고 보지 않죠. 모든 현상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상호 의존하는 거다. 내담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요. 가족 구성원 모두를 고려할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내적 경험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원들의 행동은 상호 보완적이므로 개인의 변화는 가족 체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이번에 일반 체계 이론, 이 체계 이론이 또 가족 상담에 영향을 준 거니까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 한번 보면요. 버터 람피에에서 주장된 이론이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개인과 환경을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체계는 주위를 둘러 구분짓는 경계를 가지고 있죠. 가족이라고 하는 게 경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가족이 다른 밖으로부터 어떤 에너지, 자원 같은 걸 받으면 개방 체계가 되는 거고 받지 않고 닫고 있으면 폐쇄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 체계는 리을에 보시면 환경과 교환이 없고 자신의 경계 안에 머무르면서 외부 체계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엔트로피 수준이 높지만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폐쇄 체계와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으로 그냥 계속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이 되거든요. 원래 자기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폐쇄 체계랑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엔트로피 수준이 높아지지만 개방 체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엔트로피를 지연시킬 수 있겠죠. 가족 체계에서 미음입니다. 가족 체계에서 내겐트로피의 증대를 체계가 유연성이 있다라고 본다. 내겐트로피, 이것은 개방성과 폐쇄성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체계 질서를 최고로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계에 외부 에너지가 유입되어 내부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는 감소되고 체계 내의 질서와 법칙이 유지되고 그래서 체계는 적절한 양의 정보,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체계를 위협하는, 체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은 거부하고 그래서 개방성과 폐쇄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체계의 질서를 최고로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니겐트로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음에 보시면 가족 체계에서는 니겐트로피의 증대를 체계가 유연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비읍에 체계의 비합산성과 순환적인 인과성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죠. 부분의 합보다 합과 다르죠. 전체는. 그래서 비합산성이고 순환적 인과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네틱스와 동일한 관점 및 세계관을 기초로 발전하였다. 사이버네틱스 개념도 이제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응 일반 체계 이론의 가족 상담 적용한 것을 한번 보면요. 가족은 각 부분들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이고요. 가족은 일반 규칙에 의해서 지배가 됩니다. 가족 체계는 경계가 있죠. 그래서 부분의 변화는 전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항상성, 원래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의사소통, 피드백의 기능을 중시하고요. 가족 안에서 개인 행동은 순환적 인과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 가족 체계는 개방 체계의 목적을 갖는다. 하위 체계가 있고 상위 체계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체계의 종류와 용어를 한번 볼게요.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가 있죠. 개방 체계라고 하는 거. 개방 체계는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고 산출을 생산해서 다시 환경으로 내보내는 교류가 가능한 게 개방 체계고요. 폐쇄 체계는 교류가 없는 체계가 되죠. 그래서 점 3번째 보시면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는 경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극단적인 개방 체계, 폐쇄 체계는 건강한 체계가 아닙니다. 개방 체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폐쇄 체계가 또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적절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개방, 폐쇄 체계는 건강한 체계가 아니다. 니은, 경계의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경계. 체계를 구성하는 소단위가 된다. 물리적, 개념적인 공간에 해당이 된다. 혼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혼론은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상위 체계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체계가 있거든요. 그 윗부분에 있는 그 지식인에 보시면 체계가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부부 하위 체계 또는 부모 자녀 하위 체계, 형제 자매 하위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체계거든요. 그런 어떤 체계. 그래서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위 체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것의 상위 체계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체계의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 혼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엔트로피 나왔었죠? 엔트로피. 체계가 소멸해 가거나 무질서해지고 비조직적인 과정. 폐쇄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엔트로피는 원래 상태, 자기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폐쇄 체계와 관련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폐쇄 체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구성원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고 점점 동일성을 띠게 된다. 그래서 체계 내의 조직 기능이 쇠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미음에 나와 있는 네거티브 엔트로피 또 네겐트로피, 뭐 니겐트로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네거티브 엔트로피는 체계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와서 이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으로서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도모하여 생존하는 힘이 되는 게 니겐트로피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비읍의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 주로 폐쇄 체계에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체계의 속성이 균형이란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요. 또 항상성.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 균형 상태.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성 상태에서 체계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 또 안정상태. 안정상태는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쇠퇴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상태가 된다. 그 다음에 부적 피드백, 정적 피드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있죠. 피드백은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극에 반응하는데 그것이 부적 피드백과 정적 피드백이 있어요. 부적 피드백은 환경이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것으로 체계가 변화나 이탈을 거부하고 안정성을 하려고 하는 것. 정적 피드백은 변화가 있을 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정적 피드백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적 피드백은 이런 게 될 수 있죠. 아이가 자라서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때 가족의 어떤 규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춘기가 됐어. 중학생이 됐어. 이럴 때 그 아이를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부적 피드백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정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됐으면 초등학교 때 양육하던 것과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변화를 인정하면서 부모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정적 피드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 정적 피드백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읓에 나와 있는 동일 결과성. 우리가 잠깐 앞에서도 살펴봤죠. 살아있는 체계가 다양한 출발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일 결과로 나오는 걸 얘기하죠. 동일한 결과를 나오는 거. 4번에 이제 폐쇄 체계, 개방 체계 특징 보면 폐쇄와 개방 체계. 엔트로피 수준은 폐쇄 체계가 높죠. 네겐트로피는 개방 체계가 높게 나타나고요. 질서도 개방 체계가 더 높죠. 폐쇄 체계는 뭔가 계속 서로 뭉쳐버린다 그랬죠. 혼란은 폐쇄 체계가 높고요. 또 법칙성도 개방 체계가 높죠. 정보의 필요성 많다 적다. 그러니까 폐쇄 체계가 적고 개방 체계가 많다.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3번에 사이버네틱스, 또 가족 치료와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의 어떤 자기를 제어하는 그 원리, 그것을 기계장치에 적용해서 통제, 제어, 이것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 사이버네틱스다라고 이제 이런 용어를 썼어요.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47년 미국의 수학자 앤 위너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자 그룹을 사이버네틱스라고 이름 지었는데 어원은 키잡이 이것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1차, 2차 사이버네틱스로 구분을 하고요. 1차 사이버네틱스를 일반 체계 이론과 동일한 것으로 보통 간주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번에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피드백망 또는 환류작용,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라는 제어 장치를 갖는다.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자기 체계, 자기 조절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통제, 제어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자기 조절 체계에서 피드백 기제에 관한 거다.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은유적인 어떤 설명으로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부적 피드백은 체계의 일탈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 정적 피드백은 체계의 안정성을 거부하고 변화의 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7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치료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기계의 자동 제어 장치 원리를 가족 체계에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요. 니은에 체계가 지속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과 실패했던 기억을 비교 분석해서 자동적인 메커니즘을 정교화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의식적인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 이런 개념으로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디귿에 보면 이러한 과정에서 피드백 정보는 새롭게 변경돼서 미래 행위에 대한 패턴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과 미음이 이제 사이버네틱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설명이 되어 있죠. 리을과 미음 한번 보면요.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가 있고요.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가 있어요.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초기 가족치료 이론과 관련이 되고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후기 가족치료 이론과 관련이 되죠.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어떻게 봤냐? 치료자를 전문가로 봤어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확실한 지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족 체계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치료자를 전문가로 보면서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반면 미음의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는 행동이 객관적인 발견 대상이 아니다, 주관적인 과정이다. 이게 그때의 어떤 철학적인 또 시대 사조와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구성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치료자가 내담자가 동등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상호 교류를 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치료적인 개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 표 안에 보시면 1차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가 있는데 요게 또 정리를 잘 해두었고요. 이게 기출이 또 많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를 보면 개념, 생물체계와 사회체계에 있어서 순환적인 인과관계 및 피드백과 관련된 과학, 그리고 생명체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명을 유지해 나간 유기체적인 모델을 강조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일반 체계 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치료자는 가족 체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객관적인 관찰, 의도적인 개입,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치료자를 봤고요. 또 치료자는 체계를 관찰하는 외부의 관찰자 역할을 한다. 그죠? 그 가족 밖에 존재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런 1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가 어떠한 한계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 유기체 안에 자율성도 있고 자기 조직 능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타나게 된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치료자의 개입 기술을 더 중시 여겼으며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죠. 이런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수준의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타나겠죠.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유기체란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했잖아요. 유기체가. 그런데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그런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유기체 자체적으로 자율성, 자기 조직의 원리, 자기 준거의 특성, 피드백 과정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피드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2차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모든 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피드백 과정으로 전체 체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막 하지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피드백 과정,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폐쇄체계처럼, 그렇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피드백 과정으로 전체 체계를 유지해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2차적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입니다. 또 모든 생명의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패턴과 관계성,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치료자는 관찰자이면서도 동시에 관찰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치료자는 인간이 실제로 구성하는 것을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의해서 구성한다. 치료자가 아닌 내담자의 자기 준거 틀에 기반을 둔 목표 준거 틀을 세운다. 그러니까 치료자가 다 하는 것이, 치료자가 전문가로서 다 이게 아니죠. 다 하는 것은 이제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강조했다면 2차는 동등하게 보면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내담자의 자기 준거 틀, 이것을 관점으로 중요하게 기반을 두면서 목표 준거 틀을 만들어간다라는 게 2차적 사이버네틱스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 브롬펜 브레너가 개발한 이론이죠. 이것은 생태학 이론과 일반 체계 이론 두 개념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상당히 강조한 거죠. 3번에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서 거시적인 접근을 하는데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적체계를 포함하고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체계 이론이 이렇게 그려지죠. 많이 보셨었죠? 브롬펜 브레너가 생태체계 이론을 설명할 때 여기에 이제 아동이 있다.
그죠?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체계들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연결되는 것이 미시체계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체계가 있고 외체계가 있고 거시체계가 있죠. 그래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미시체계라고 하는 거, 먼저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이 아동에게, 그죠? 한 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기 아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아동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그거 자체가 미시체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중간체계죠.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둘 이상의 미시체계 간의 어떤 연결,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부모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친구일 수 있고, 이게 미시체계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중간체계는 그것들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부모와 뭐 친구, 아동의 친구와의 상호작용, 부모와 학교와의 상호작용, 이게 되겠죠. 그게 중간체계가 되겠죠. 그리고 외적 체계 또는 외부 체계라고 하는 것, 또는 외체계, 외적 체계, 외부 체계, 이렇게 다 설명이 되죠. 이 외적 체계는 직접 아동이 참여는 하지 않지만 이 아동에게, 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 부모의 직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 체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시 체계는 그 시대의 어떤 교육제도,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간접적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시 체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시간체계라는 개념도 있죠. 시간체계. 시간체계는 시간 경과와 더불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체계가 되죠. 그래서 이 브론펜브레너는 이렇게 그 한 개인을 중심으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 발달 단계에서 거시적인 접근,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를 포함하고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이념이나 제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이게 뭐예요? 거시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거시체계를. 4번 인간관을 보면 인간은 사고, 감정, 행동을 가진 생물학적, 심리학적, 영적, 사회적 존재다. 그래서 사회를 구성할 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상호 교환, 상호 교류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태학적 전이라는 개념이 이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에 나오거든요. 이 생태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 교류를 지지 혹은 방해하는 유전적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생태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기체, 한 개인이 살고 있는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요구되는 어떤 상태, 이것을 생태학적 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다. 그럼 내가 환경이 변화됐죠. 그럼 거기에 내가 적응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태학적 전이죠. 뭐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 이런 것들도 생태학적 전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태학적 전이의 개념입니다. 디귿에 인간은 성장하면서 환경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서 거시적 접근을 하고 생태체계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은 진화적 시간에 따른 유전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속 선택 과정에 의해서 인간이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의 설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개념이 체계 이론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룬 게 체계 이론의 개념, 그 다음에 일반 체계 이론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과 관련된 설명, 그 다음에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 또한 우리 가족상담 이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가족상담, 가족체계 이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네틱스 개념이 중요하게 설명이 됩니다. 사이버네틱스에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1차, 2차,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요 사이버네틱스 관련해서는 또 다음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체계 이론의 관점 또한 이 체계 이론 관점에서 함께 설명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가족 상담을 위한 체계적인 조망의 전체적인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 또 그 개념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